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10월 달에 퐁당퐁당 이렇게 좀 쉬는 날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네요. 예.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고요.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하늘도 높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제법 불어오는데 시장이 상당히 또 힘을 받지 못하고 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종가 무렵에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닥 부분들도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또 보여서 조금 아쉬운 또 하루를 보내면서 일주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주를 보내면서 또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뭐 그래도 어제 우리 국가대표 또 월드컵 예선전도 또 우리가 승리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보시면서 좀 힘든 것들은 또 주말 사이에 다 이렇게 흘러내시고 날려버리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서보윤님, 김정열님 이렇게 단풍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이 가을에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수시아님, 네, 로드만 데니스님, 임늘위원님, 춘량님, 티파니님, 쿠모다마님, 다 들어오셨고요. 양말님도 오셨고, 네, 김유한 나그네님도 오셨고, 닥터케이님, 네, 쉼표님 쭉쭉쭉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2.8포인트 상승 출발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출판업과 그다음에 웹툰 관련주가 일단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건설과 은행 보험, 온라인 교육과 우크라이나 재건, 온디바이스 AI,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 출발했는데 저는 살면서 이제 한국 문학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리라고는 사실 살면서 별로 그렇게 기대를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어감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그러니까 뭐 그게 영문이든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 표현을 아주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거라도. 그래서 그런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미묘한 감정선의 표현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허들이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작품이 굉장히 좀 그런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 이게 과연 될까라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쨌든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도 우선 굉장히 뭐 당연히 뭐 대단하시고요. 또 그 번역을 맡은 분도 어떤 그 역할에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대단한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서 아무튼 뭐 우리가 최근에 뭐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박수를 칠 수 있는 또 아주 쾌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과거에 또 여러 가지 이 작가님께서 어떤 시절에 되게 부침이 또 많으셨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또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우리가 재발견을 하면서 또 책을 한번 이 가을에 읽어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엇갈린 경제지표 영향에 따른 경계감 속에 전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차익 실현이 또 일부 나오는 모습을 밤사이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CPI나 이런 것도 쭉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9월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로 예상치 2.3%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CPI 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를 또 혹시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데 보스틱 AT 연은 총재도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살짝 좀 긴장감 좀 줬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근데 16물 국채금리가 그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일단 생각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추이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노란색, 이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헤드라인 CPI고 그래도 뭐 하방 쪽으로 조금 안정을 찾고 있고요. 코어 CPI도 일단은 뭐 랜딩을 잘 하고 있죠.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항목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보는데 지금 에너지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8월 달이고요.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게 9월 달이거든요. 항목별. 그래서 에너지 쪽이 8월 달보다 9월 달이 훨씬 더 마이너스
권역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뭐 에너지, 가솔린, 뭐 연료료 이런 쪽이 많이 빠졌고 오히려 올라온 것이 이제 서비스나 뭐 전기, 그다음에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왔고 아래쪽 보시면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운송 서비스 이런 쪽이 조금 더 올라왔고 주거지 같은 경우는 8월보다 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지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끈적하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빠지고 있다는 분들이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싶은데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소프트 랜딩으로 결국 갈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별 기여도인데요. 자, 핵심 서비스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상품이 많이 빠졌다가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있고 식품은 오히려 조금 올라왔죠. 그리고 에너지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빠지는 유가가 빠지면서 이런 것들이 하방으로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반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으로 일단 큰 폭 증가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불안과 그다음에 고용 불안이 공존하면서 일단 시장에 경계감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 50분경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자, 10월에 인하를 할까 11월에 인하를 할까 말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조금 이른감 있게 10월에 지금 금리 인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38개월 만에 통화 완화가 됐고요. 민간 소비 등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좀 맞춘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뭐 장중에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뭐 건설주라든지 뭐 일부 제약 바이오, 뭐 IT 이런 쪽이 일단은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도 역시 영향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성 순매수 주체가 여전히 부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 강보합 흐름을 오전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가 무렵은 조금 밀리면서 끝났죠. 자, 수급만 놓고 본다면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물 3천억 이상 순매도를 보였고요. 선물은 오전 기준 1,000계약 정도 순매수 흐름을 보였는데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했습니다. 실적 이후에 연이은 외국인 매도세 속에 전일 12개월 선행 PBR 0.97배까지 하락한 삼성전자가 일단 저가 매수에 유입됐죠. 자, PBR 0.97배면 우리가 뭐 금융위기 때도 보지 못했던 뭐 그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습니다만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뭐 지금 기관들은 들쑥날쑥 하고는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관련해서 테슬라가 오전 11시 한국 기준입니다. 그 시간대 이후에 공개 행사가 진행됐고요. 공개 전 세론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관련주도 좀 빠졌고 테슬라도 뭐 지금 장후 시간 외에서 일단 프리마켓 쪽에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이슈에 따라 수익률 차별화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AMD 새로운 AI칩 공개 영향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강세였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전일 한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국내에는 일부 소부장들이 올라왔고요. HLB그룹은 리보세나립 관련된 FDA 심사 지연 소식에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휴젤은 뭐 오늘 승소 소식이 있죠. 소송 관련된 승소 소식 때문에 메톡스와 휴젤 양회사 엇갈린 주가 흐름이었는데 휴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왔고 메톡스는 좀 주춤했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때문에 온라인 서점 주문 폭주, 뭐 한때 마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예스24 밀리의 서재 등의 뭐 서점 출판 관련주가 일단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2,600선을 약간 하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초만 6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던 삼성전자는 종가 무릎의 상승폭을 줄이면서 6만 원 회복이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뭐 플러스권으로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증권 강세였고 반면 화학과 섬유의복, 기계 약세였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송이 전해지면서 예스24, 예림당, 밀리의 서재 등의 급등세였고 바이오 업종 실적 시즌과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 기대감에 동아ST, 바이오시밀러가 FDA 승 품목 허가 소식도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CPHI 월드와이드 2024 행사에서 3일 제약이 또 CMO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상승하면서 의약품 업종 강세였는데 생물보안법 관련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ST팜 이런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전일 AMD의 새로운 AI칩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하나마이크론, HPSP, 이오테크닉스 등의 반도체 소부장 업종은 아주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ISC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장중 거의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가 종가 무릎에 마이너스 2%대로 대폭 아래꼬리를 달면서 또 회복을 확 하면서 일부 투매 이런 발언들 다 받아내면서 상당히 종가 무릎에 힘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2% 정도로 상당히 또 선방을 하면서 엄청나게 막판 힘이 좋았죠. 6만 원 선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ISC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2차전지 업종의 LG 엔솔과 에코프로 머티, 엔캠 등은 새로운 물량이 출하되면서 좀 빠졌고요.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가 좀 있었는데 화장품 주가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따져보니까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의 경우에 영업일수를 고려하면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슈가 전월 대비 미국 지역이 좀 빠졌다. 이게 되면서 뭐 일부 화장품주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이는 점인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조선노조연맹 총파업 우려로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의 조선주들도 전일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조선업종은 4분기에 또 최근에 후판 가격 인상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4분기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코스닥은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와 비금속이 강세였 반면 유통과 화학은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뭐 하루 종일 한강 작가 관련된 이슈들이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단톡방 이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한강 작가 이야기가 아주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단순한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언어의 장벽을 좀 뛰어넘는 어떤 그런 쾌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정말 박수를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그 예스24 등을 포함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한 10몇만 부 정도 하루 만에 뭐 얼마 만에 바로 팔렸다 뭐 이런 기사들을 뜨고 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끝나지 말고 우리가 또 책을 읽고 또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놓은 책 중에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는 습관도 또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책 사가지고 라면 받침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자 사놓은 책 중에 뭐 읽는 것이 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책 한 권 읽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헤드라인 하나 띄워주시면 10월 12일 내일입니다. 내일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예, 중국의 재정 부양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헤드라인 좀 띄워주세요, PD님. 보시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중국의 재정 부양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이게 참 굉장히 좀 최후의 감신사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거기에 못 미치는 재정 부양이 나오면 아마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재정 부양이 2조 위안 정도는 최소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10월 12일 내일 이제 그게 발표가 될 텐데요. 블룸버그는 내일 국무원 재정 부양 규모 예상치를 2조 위안 정도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양 정책 서프라이즈의 기준점이 결국 2조 위안 정도 이 부분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설정이 된 걸로 보는데요. 그런 것들 가지고 중국이 어느 정도 내일 재정 부양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이것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적게 나온다면 월요일날 시장에 관련된 업종들이 특히 중국 관련된 경기 부양 이슈와 연관되는 업종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중국의 재정 부양의 기준 서프라이즈 기준은 2조 위안이 아마 좀 기준이 될 것 같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머릿속에 한번 가져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출액 전도는 153억 1,300만 달러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한 수치입니다. 10월 달에 지금 10일까지는 휴일이 많았습니다.
10월 1일 우리가 쉬었죠. 임시 공휴일이었고요.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공휴일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한 5일 정도 됐습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었던데 지난해보다는 조업일수가 하나 더 많았던 그런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달 초순에도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호조를 이끌었고요. 반도체 수출은 45.5%로 증가하면서 두 자리 숫자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계속 기록했는데 자 최근에 YY 증가율이 5월달 정도부터 50% 이상 증가율이 계속 예상이 되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증가율이 30% 중반 정도로 이제 조금 밀렸다. 이것 때문에 또 반도체에 대한 약간의 뭐 피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지금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비 45.5%로 최근에 30% 중반 정도의 증가율보다 다시 더 회복하는 추세로 가는 모습. 이것도 저는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두 자릿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막대 그래프 좀 올려주시면 이게 SK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일부터 10일까지의 지금 수출 데이터입니다. 빨간색이 지금은 10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고요. 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표입니다. 메리츠증권 자료인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10월 1일부터 10일 기준인데 D램의 수출 판가가 급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출 판가가 조금 꺾이는 듯해서 뭐 겨울이 온다 어쩐다 계속 모건스탠리의 겨울 드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수출의 중량 기준 수출 단가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HBM이 더 많이 팔려서 그런 건지, 뭐, 어쨌든, D램 전체적인 중량 기준 수출 단가가 급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반도체가 겨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인 레거시 D램이나 낸드보다는 아마 HBM이 그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다 볼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지면서 PBR 0.97배 뭐 이렇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 이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입장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더 많이 깨지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현지 시간 11일 AMD가 엔비디아의 GPU를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출시했고요. AMD는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Instinct MI325X를 24년 말 이전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사수 AMD CEO가 AI 수요는 실제로 계속 증가했고 기대치를 넘어섰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추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AMD CEO 리사 수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AI 가속기 시장이 6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이다 발표를 했고요. 회사의 AI 전체 시장 규모 TAM 목표를 27년까지 4천억 달러에서 28년까지 5천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AMD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AMD가 야심차게 데이터 센터 제품군을 공개하는 이벤트 이후에 어드밴싱 AI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4% 정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뭔가 별로였다고 보는 걸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벤트가 AMD의 이벤트가 별로였을까라는 이야기는 우선 주가의 하락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벤트가 별로였다기보다는 그저 그 전에 미리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영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벤트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AMD 주가는 그 전까지 24% 정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SOX 관련된 반도체 지표는 15% 정도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ETF나 이런 것들보다는 AMD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SOX 같은 경우는 15% 올랐는데 AMD는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24%나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아웃퍼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표되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벤트가 어쨌냐고 물어보면
이벤트 자체로는 뭐 서프라이즈 할 만한 부분들은 뭐 특히 없었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정도이고요. 다만 3월의 주가 피크 이후의 조정으로 AMD 밸류에이션은 어느덧 AI 기대감이 반영되기 직전 수준까지 다 빠졌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AMD가 뭐 주가가 지금은 AI고 뭐고 다 없을 때 시절에 그 정도까지 주가가 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목을 하자. 이렇게 예, 삼성증권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기술주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주가 올라왔는데,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자, 12개월 번에 1년 정도의 블랙웰이 이미 솔드아웃 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수요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비싼 것도 솔드아웃 됐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인 조셉 무어라는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블랙웰 출시는 매우 강력하고 로드맵에 큰 변화 없이 모든 지표에서 비즈니스가 여전히 견고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초기 블랙웰 실리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초기 버전 실리콘은 기능적이었으나 수율이 매우 낮았다. 중요한 것은 수율 문제 대부분이 패키징 후에 발견돼서 코스와 HBM3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제품을 폐기해야 됐다. 근데 현재는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웰의 매출은 1월 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예상하면서 신규 주문은 내년 후반에 출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는 단기 수요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전망이고요. 호퍼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강력하면서 올해까지 주요 요인으로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인 매출이나 마진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지만은 출하량 추세는 올해 내내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여전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걱정할 거 없다. 예, 연예인 걱정이나 엔비디아 걱정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이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PBR은 거의 뭐 6배 가까이 올라갔죠. 60배인가요? 예, 뭐 그렇습니다. PBR이.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AMD도 뭐 이보다 높고요.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마이크론도 높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리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인텔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난항을 겪고 있죠. 근데 거의 삼성전자가 0.94배, 뭐 유안타증권은 0.94배 정도까지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인텔이 0.86배인데 고통을 겪고 있는 인텔의 밸류에이션까지 삼성전자가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PBR 한 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뭐 던질 만한 실익이 있을까? 네, 오히려 좀 길게 본다면 실제로 네,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삼성전자가 인텔 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좀 격려를 해줍시다.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도록 기대도 해주고 격려를 해줍시다. 잘 돼야죠.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글로벌리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니까 잘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코스피 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율인데요. 자, 코스피 검은색 실선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근데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의 비율은 오히려 개선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을 못 쓸 때는 결국 종목 장세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내에서 역시 전자가 어정쩡하게 갈 때 빠질 때 오히려 시장은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시 목표주가 9만원 그리고 HBM3E 관련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예상한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HBM3 양산콜에 대한 실망감, HBM 공급 과잉 우려, 낸드 업황 악화, 파운드리 수주 부진, 3분기 실적 부진 등 이유로 7월 고점 대비 30%나 급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밸류에이션이 워낙 역사적인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크라우드 수요 쇼크,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시기 그리고 중국과 인텔의 메모리 시장 진입 2015년 그다음에 영업 적자 전환 우려의 2022년 이때 시기에 있었던 최하단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만큼 그때처럼 안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닌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언급된 시장의 우려들이 충분히 반영된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어쩌면 HBM3가 영원히 실패할 것이고 HBM과 D램은 이미 공급 과잉에 있다라는 가정을 주가에 내포하고 있을 정도의 주가까지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도감만으로도 급반등을 할 수 있는 주가 수준과 환경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악도 이 정도 최악도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키움증권에서 좀 긍정적으로 했네요. 네. 어쨌든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또 삼성전자 갖고 계신 개인들도 많기 때문에 좀 살아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늘도 역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예, 굉장히 좋았죠. 알테오젠 괜찮았고요. 최근에 뭐 리가켄바이오 어제도 급등을 하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것도 오늘 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도 괜찮고 비만약 관련 쪽도 움직임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주가들이 뭐 방산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역시나 섹터별로 봐서는 역시나 주도 섹터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은 제약바이오 업계가 지속적인 투자 이에 대한 성과에 힘입어서 호실적 행진을 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해외 쪽의 회사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3일, 10월 23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실적 공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분기 매출이 1조 1,569억 원에 이어서 두 개 분기 연속 매출 1조 원을 이번에 3분기에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달러 강세 유지라든지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인 9,336억 원을 달성할 그 추정을 받고 있고 올해 초 진행한 셀트리온 SK와의 합병으로 인한 회계상 수치가 모두 개선을 마치면서 영업이익도 반등할 것으로 셀트리온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도면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가 수준입니다. 또 유한양행은 3분기 매출 5,516억 원, 영업이익이 347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폐암 치료 신약 렉나자가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지스인 녹십자도 혈액제제 알리그로를 미국에 진출시키면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풀이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분위기가 좋다 이게 볼 수 있죠. 삼바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생물보안법 관련된 ST팜,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도 반응을 했고요. 더군다나 실적 개선세가 오히려 지금 4분기 들면서 더 좋아질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분기 실적 개선이 대부분 해외 매출이 본격화된 제품들의 성장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매년 연말 연시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요 IR 행사를 앞두고 좋은 파이프라인을 또 사들이는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기술 수출도 효과가 또 기대될 수 있다. 어제 뭐 리가켄 바이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 리가켄 바이오 이런 등등도 ADC 관련된 쪽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바, 뭐 동아ST, 대웅제약, 알테오젠, 삼청당제약,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등 바이넥스 뭐 이런 쪽도 다들 좋았죠. 에스팜 이런 쪽도 좋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 경고, 뭐 투자 유의, 뭐 이런 계속 주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달려 있죠. 주가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도 뭐 비만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 주 정도인가요? 줄릭 파마 코리아가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할 수로 보이고요. 위고비 주문 접수를 아마 15일 정도로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 2,025원으로 책정됐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유통비용과 진료비 뭐 그다음에 처방비 이런 것들 더하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월 한 80만 원 정도 안팎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예상을 앞두고 미리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올릭스, 동아ST, 뭐 대웅제약, 샤페론, 펩트론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댓글창에 보시면은 뭐 비만약 관련도 있지만은 뭐 탈모약 나온다고 하는데 뭐 탈모약 나오면 정말 또 히트를 치겠죠. 정말 쉽지 않은 약으로 보입니다. 네. 탈모약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뭐 나오면 정말 대박이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랐는데 이거는 최근에 트럼프 후보의 이 지지율 약진이 아주 눈에 보입니다. 근데 약간 이 지금 현재 지지율 관련된 뉴스들은 뭐 뉴욕타임즈하고 뭐 또 다른 쪽이 워낙이 좀 다릅니다. 어느 쪽은 해리스 쪽이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극단적으로 쓰는 쪽도 있고요. 어느 쪽은 지금 트럼프 쪽으로 또 극단적으로 쓰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미디어에 따라 어느 쪽으로 좀 쏠려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확실히 최근 들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는 게 좀 눈에 띌 정도로 확실히 반등세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11월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에서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에머슨대가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이번 대선 경합주 7곳에서 투표 의향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에서 49%를 얻으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47% 정도 나왔는데 약 2%포인트 차로 소폭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조지아에서 49%, 노스캐롤라이나 49%, 펜실베니아 49% 이렇게 나오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각각 1%포인트 차로 우위를 또 점하고 있다 나왔고요.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49% 동률이고 네바다에서만 해리스 부통령이 48대 47로 트럼프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자, 첫 번째 여론조사 띄워드릴게요. 이게 폴리마켓이거든요. 폴리마켓. 폴리마켓에서는 지금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가 56, 그리고 해리스가 44로 폴리마켓에서는 완전 이게 표준 편차 정도 수준 이상으로 좀 나가 있죠. 10% 이상, 12%포인트 정도.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리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죠. 트럼프 53, 해리스가 45.4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상당히 지금 배팅 사이트라든지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역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 경협과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금리 인하가 오늘 됐기 때문에 국내 금리 인하에 관련된 또 수혜로서 건설업종이 일정 부분 좀 주가가 움직인 것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놓고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는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의 약진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전당대회든 뭐든 이렇게 하면서 연설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서 지지를 받고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이후로 조금은 힘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도 역시 보입니다. 싫든 좋든 뭐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강 작가의 이렇게 뭐 우리가 노벨 문학상 이거 말고 핵심이 됐던 아주 이슈가 됐던 것은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관련된 이벤트였죠. 자, 테슬라가 오늘 뭐 한국 시간 오전 11시 이후에 뭐 이야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 무인 택시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버뱅크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사이버캡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양쪽에 문이 하나씩만 달린 투도어로 디자인이 됐고요. 내부에는 운전대 핸들과 페달이 없는 형태로 공개가 됐고 20인승 규모의 전기밴인 로보밴 컨셉트카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이 보셨겠지만. 자, 이게 실내입니다. 실내. 그래서 페달과 이 핸들이 없는 실내 공간이죠.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이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날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투도어입니다. 투도어.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양쪽으로 달려있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예쁘죠? 예, 디자인 예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뭐 이게 밴인 것 같다. 밴.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로보밴 컨셉트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실내 한 20인 정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20인.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버스를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밴이 있으면서 한 20인승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 교통수단을 매우 최적화된 사이버 캡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면서 26년까지 또 27년 전에는 대량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로보택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뭐 일부 자율주행 관련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뭐 주가들이 뭐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라이콤이나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를 달고 음봉 나오면서도 마이너스로 전환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부 뭐 캠시스, 세코닉스, 옵트론텍, 에이스테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인포뱅크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부품 이런 종목이 오르기도 했지만 일부는 급등했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돌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마 테슬라가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는 물리세계의 AI 시대 개막을 알리다라는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 자, 새로운 뉴스 하지 마시고 이런 시대에 따라서 좀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뉴스에 이걸 파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했는데요. 자, 로보택시로 보면은 현재 교통 시스템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고, 자동차는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주차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운전을 해서 자가 운전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해요. 뭐 출근해도 출근한 다음에 계속 주차장에 놔두잖아요. 출퇴근도 그렇고. 그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뭐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조금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은 시간을 돌려받고 차는 작은 라운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말 자율주행이 되고 정말 안전하다면 차 안에서 다른 걸 하겠죠. 그래서 라운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량 활용 시간은 한 5배에서 10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도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차량이 결국 자율주행 되는 차들이 있으면 내가 자가 운전을 하기 위한 다른 뭔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율주행 요금, 뭐 택시를 쓰게 되면 시간이 가면 운행 비용은 마일당 25센트로 하락하고 요금은 마일당 30에서 40센트가 될 거로 본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행 비용은 마일당 1달러 정도 수준을 받고요. 25년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될 건데 모델 3와 모델 Y 기반이고 캘리포니아와 그 다음에 텍사스에서 시작할 거고, 캘리포니아는 로보택시 사업 시작 6개월 전에 교통당국의 허가가 필요해서 이에 따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아마 25년 하반기가 예상된다. 봤습니다. 자,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페달과 핸들이 없고 무선 충전, 차량 가격은 3만 달러 수준이고요. 26년 생산 예정이고, 바이두의 6세대 로보택시 원가는 약 2만 8천 달러 수준으로 25년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고, 홍콩 지역 확대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웨이모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 원가가 12만에서 13만 달러 수준이고 서비스 지역과 플릿 규모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봤죠. 로보밴 같은 경우는 20명 탑승 가능하고요. 운행 비용은 마일당 5에서 10센트 정도 예상된다 봤습니다.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OEM 출시 계획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2차전지 김희재라는 그 플랫폼에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로보택시라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음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시기가 로보택시가 26년에서 27년 정도의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글로벌 IB 한쪽이 그거죠. 자, 27년 예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4년인데 27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뭐 결국은 세론이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외 쪽 IB 쪽의 리포트가 이미 나왔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특별하게 세울 것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로보택시가 나오면 기존의 모델들, 테슬라의 모델들이 오히려 잠식이 되면서 오히려 로보택시 때문에 기존의 테슬라 쪽의 모델들이 오히려 덜 팔리는 뭐 그런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은 악평을 했던 뭐 리포트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거기다 옵티머스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가격은 2, 3만 달러 정도이고 상용화 시점은 아직은 미언급했습니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향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이야기된 공개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동작이 많이 자연스러워졌고요. 이렇게 술도 따라주고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든지 선물을 집어주고 그다음에 뭐 술잔을 건네고 이런 동작에서 일부 사람과 의사소통도 가능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이 오늘 공개 행사가 상당히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테슬라 쪽 관련해서 이게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확 밀려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오버나이트 되면서 지금 장중에 4% 이상 아까 급락한 것으로 봤는데 조금 회복을 하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만 뭐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제 회복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게 가져온 표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오장 들면서 갑자기 시간에 프리마켓에서 장중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개 이외에도 아마존이 신규 물류 창고에 로봇 10배가량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역시 로봇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마존은 지난 9일 현지 시간 루이지애나주 슈리포트에서 있는 새 물류 창고에 있는 지금까지 이뤄낸 로봇 기술 집약해서 투입을 할 것이다. 공장에 투입을 할 것이다. 아마존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FC 창고에서 한 곳당 약 5,000개의 로봇을 사용해 왔는데 루이지애나의 FC 창고에서는 10배에 달하는 5만 대의 로봇이 일할 예정으로 봤고요. 로봇 종류만 8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들 로봇이 재고 관리나 그다음에 출하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배송 비용을 기존보다 25% 절약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테슬라가 진행한 위 로봇데이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옵티머스가 공개됐기 때문에 뭐 실물을 팬들 앞에서 오늘 보여줬다고 이야기됐고요.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춤도 췄고요. 바에서 음료 서비스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역시 양산 단계에 따르면 한 대당 2, 3만 달러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봤고요. 다만 이제 양산이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오늘 뭐 이게 인터뷰가 됐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 뭐 기술적인 진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부재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 분석을 하는 쪽도 꽤 있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벤트에서 뭐 기술적인 진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었는데 30분 동안에 어느 발표에서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규장에서는 또 밤에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어떻게 갈지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오늘 빠질지 아니면 정규장에서 올라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봇 관련주도 같이 영향을 받고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주가들이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주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수출입 데이터 중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중에서 전 월비 미주 지역이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게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주가 꽤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데 자 1일부터 10일까지만 데이터만 놓고 어떻게 전월이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주가가 확 이렇게 급락을 할까 이런 이야기는 조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선적이나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뭐 월 초에 할 수도 있고 월 중반에 할 수도 있고 월 말에 할 수도 있고 이 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기 단위라든지 최소한 월간 단위로 봤을 때 뭐 MOM 전월 대비 얼마 이렇게 와야 되는데 뭐 1일부터 10일까지 어떻다 이걸 가지고 주가들이 급등한다 급락한다 이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일일비 할 거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사실 8월 말 정도부터 선적이 꽤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미주 지역 관련된 부분들이 전월비 좀 빠졌다. 이것 때문에 주가 급락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 보면 말씀드렸지 국가별 수출 금액은 전 연도로 보시면은 중국이 28.8% 전년 대비로도 증가했고요. 미국은 전년 대비 수출 증가하면 미국은 191.3%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92.2% 증가했고 베트남 23%, 홍콩은 185.8% 증가했죠. 그래서 뭐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다 견조합니다. 대만도 65.6%, 태국도 205.5%. 전년비로서는 다 좋고요. 국가별 수출액 증감 전 월비로 보면 중국이 5.8% 증가한 반면 미국이 28.6%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뭐 화장품주가 빠진 건데요.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26.2%, 미국이 16.2%, 일본이 11.5%, 베트남 4.2% 이런 순으로 쭉 가는데 자, 국가별 비중에서 전월 대비 증감률은 중국이 3.4%포인트로 중국이 오히려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이 마이너스 4.7%포인트로 국가별 비중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근데 자, 이게 뭐 추세적으로 10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월간이나 그다음 분기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 시점의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근데 기초 화장품 관련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체 1억 2,025만 9,376달러로 일평균 2,405만 1,875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 2,272만 8,981달러를 넘어서는 일평균 역대 최대치의 기초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던 겁니다.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여드리면 이건 JI 고스트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발췌를 좀 받아왔습니다. 기초 화장품 일평균 수출인데 역대급입니다. 기초 화장품 일평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비 미주 지역의 1일부터 10일까지의 전월비 부분들이 좀 미주 지역이 빠졌다. 이것 가지고 주가가 뭐 4, 5%씩 막 이렇게 막 이상 빠지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보시면 기초 화장품 일평균 수출 보면은 오히려 역대급이거든요. 자, 전월비로는 지금 전체 기초 화장품 일평균 수출은 전월비 6% 증가했고요. 전년비로는 34%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은 오히려 오늘 같이 빠지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1일부터 10일까지만 놓고 이것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화장품 일평균 수출도 굉장히 단단하고 오늘 그 다른 필러라든지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톡신 수출 같은 경우도 전월비보다 조금 슬라이스하게 빠지긴 했지만 전월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거의 준하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라면 영업일수 기준인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면도. 그래서 삼양식품이 오늘 주가가 올라왔는데 일평균 수출로 달러 기준 지금 664만 7,955달러로 일평균 라면도 영업일수 기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접어들면서 삼양식품이 오늘은 주가가 4, 5% 정도 반등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말 사이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사이에 잘 쉬시고 자, 웃는 얼굴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